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 반환 보증 규모가 불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간 대위 변제액 2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축은행 연체액이 7년 만에 최대치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린 대출 부실 우려에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공매도 전면 재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매출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명품 판매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 반환 보증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불리는 전세 사기 여파 때문인데요. 이익인 사기꾼이 취하고요. 위험은 공기업이 떠안는 상황인 겁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돈을 갚는 대위 변제액이 올해 1월 1,7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금 보증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허그의 연간 대위 변제액이 2조 원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3일 허그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1,692억 원, 769건으로 지난해 1월 523억 원에 비해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와 빌라왕들의 전세 사기로 작년 한 해 동안 허그는 9,241억 원을 대신 갚아줬는데 2021년보다 83% 급증한 수치입니다.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린 뒤 전세 보증금을 높게 받아 주택을 수백 수천 채 사들인 전세 사기꾼은 이익을 취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떠안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 한 해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 1,731억 원 정도로 허그는 9,241억 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에 불과해 7천억가량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대위 변제금이 늘어나면서 허그는 지난해 1,000억 원가량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 허그가 단기 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허그는 자기 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 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허그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코리빙 주거 방식이 최근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주거비 부담 절약이 코리빙의 장점 중에 하나로 꼽혔었는데요. 최근엔 전세 사기 불안이 커짐에 따라 규모를 갖춘 기업들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한 코리빙 하우스입니다.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 등이 갖춰진 점은 셰어하우스와 같지만 건물의 다른 층에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방, 헬스장, 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 점이 눈에 띕니다. 함께를 뜻하는 코퍼레티브와 산다는 의미의 리빙이 합쳐진 코리빙 하우스는 이처럼 분리된 개인 공간을 누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SKD&D, 코오롱글로벌, 유니언플레이스 등 서울에서만 10개 업체가 코리빙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KD&D의 경우 공실률 3에서 5% 이내를 유지하고 있고 유니언플레이스의 경우 서초점은 공실이 전혀 없고
당산과 한남점에 각각 1개의 객실이 남은 상황입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빌라왕 사태 이후 보증금 위반한 우려가 커져 코리뱅을 찾는 문의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잇단 그런 부동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KD&D라는 큰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뢰도를 보내주시는 것 같고요. 보안이나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리빙 하우스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기업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보증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과의 만남에 목말라 있는 젊은 세대들이 모여 취미 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이곳 공유 주방은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기획돼 있어서 입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코리빙 인기에 힘입어 사업지를 늘리거나 새로 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T 에스테이트와 야놀자 클라우드가 설립한 트러스테이는 최근 강북구에 새 지점을 오픈했고 국내 프롭테크 기업 홈즈컴퍼니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손잡고 코리빙 시장에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저축은행이 지난해 대출을 내줬다가 제때 못 돌려받은 금액 7년 만에 최대치까지 불어났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사업에 내준 대출 연체율까지 급증하며 저축은행 대출 부실 경고음은 더욱 커졌는데요. 김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축은행이 가계와 기업들에게 빌려준 돈을 제때 못 받는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내준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 금액은 3조 4,345억 원, 1년 사이 32%가 늘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업계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것을 고려하면 연말 연체율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체를 넘어 아예 돌려받기 어려운 부실 채권인 고정 이하 여신도 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 보유량은 4조 1,46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6%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3배 이상 불어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부실 우려가 큰 상황. 저축은행 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로 2021년 12월 말보다 2배가 뛰었습니다. 전체 금융업권 중 증권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지방 소형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합니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있는 지방저축은행에 리스크가 큰 비주택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하고 있는 지방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아마 리스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금융당국은 현재 PF 대출이 자기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예전 저축은행 사태 때인 505%와 비교하면 매우 적고 충당금도 꾸준히 쌓고 있어 급격한 부실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부동산 경기 부진 추세가 지속될 거란 인식이 지배적이고 저축은행의 고위험 사업장 관련 대출 비중은 다른 업권보다 크게 높아 세심한 관리는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올 들어 지수가 반등을 하며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공매도 전면 재개, 지금 당국은 선을 긋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뜨거운 감자입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적절성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정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피가 생각보다 1월에 많이 올라왔고요. 2월에도 지금
큰 낙폭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오르니까 공매도 지금 규모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재개에 대해서도 당국이 좀 선을 긋는 상황인데 그래도 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공매도 문제성 지적하고 대표님께서도 지금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공매도로 피해가 크고 논란이 심한 나라는 아마 없다고 봅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뒤에 주가 하락을 통해서만 수익을 내는 제도인데요.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공정한 주식시장인 미국에서조차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2021년 게임스톱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주가가 폭등해서 공매도 세력이 백기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매도를 잘못하면 헤지 펀드가 파산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매도는 미국과 달리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나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의 98%가량을 점유한 상태에서 공매도는 주로 개인 투자자 재산 탈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한양대 논문에 의하면 공매도 주체가 개인 투자자 대비 39배 수익을 올린다는 논문도 나왔습니다. 네. 예, 미국과도 다른 구조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거래 규모가 좀 감소를 했잖아요. 2월 들어서 올라오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OECD 국가 중에 이제 우리나라만 공매도가 일부 금지가 시행 중인데요. 그래서 최근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처리해야 할 급선무가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논의하기 전에 제도 개선 및 공매도로 인한 국민 피해 규모 조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10년간 공매도 계좌에 대한 수익액 조사 결과 그게 천문학적 수익이 났다면 공매도 피해가 그만큼 심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우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9할가량이 손실을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불공정한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실을 보는 폭을 줄여주기 위한 환경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 줘야만 합니다. 아울러 무조건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대형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홍콩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님 말씀은 투자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건 당연하지만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방향성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운동 경기나 게임에서 한쪽에만 유리한 룰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불평등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보다 골대 폭이 지나치게 넓은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정해진 셈입니다.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꾸려면 고쳐야 할 게 많습니다. 우선 담보 비율을 일본처럼 130%로 통일해야 하고요. 상환 기간도 120일 정도로 제한하고 상환 후에는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공매도 총량제 도입을 통해 공매도 쏠림 현상을 막고 공매도의 순기능만 살리기 위해서는 전일 종가 이상에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도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혁을 통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1,400만 주식 투자자 중 다수가 부자 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실물 경제와 기업 그리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꼭 서둘러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공매도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매출액이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야외 활동 관련 상품과 명품 매출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오늘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이 40.4% 늘어난 5조 14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4% 증가한 3,209억 원입니다. 백화점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2조 2,896억 원, 영업이익은 24.3% 증가한 3,788억 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의류와 화장품 등 외부 활동 관련 상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면세점 부문에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면세점 부문은 중국 내 봉쇄 정책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여행 정상화와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복 소비 플러스 오프라인 소매업의 약간의 회복, 이 두 가지가 기인하고 있고, 명품 소비는 사실은 작년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 중에서 획기적으로 소비가 증가됐어요.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백화점에 밖에서 명품을 못 사니까 이제. 백화점은 지난해 국내 유통 3사의 실적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백화점 매출이 2조 4,8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 늘었고 영업이익도 5,018억 원으로 38.5% 증가했습니다.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11.9% 증가한 3조 2,320억 원, 영업이익은 4,980억 원으로 42.9%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회복세와 명품 소비 증가 등이 백화점 매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삼성전자가 폐어망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 소재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는 외장재 최초로 재활용 소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100% 재활용 종이가 사용된 갤럭시 S23 시리즈의 패키지. 제품 전후면에 부착된 필름도 모두 재활용 종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갤럭시 S23 시리즈 친환경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갤럭시 23 울트라 같은 경우는 최초의 외부 부품까지도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수립했고 그것을 달성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전작에 적용된 폐어망 재활용 플라스틱뿐 아니라 페페트병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활용 알루미늄, 재활용 글라스를 신규 적용했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는 전작 대비 2배 늘어난 총 12개의 재활용 소재 부품이 사용됐습니다. 폐어망 재활용 플라스틱은 내부 S펜 커버, 하단 스피커 모듈에, 폐생수통 재활용 플라스틱은 상하단 스피커 모듈, 사이드키에 활용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재활용 소재가 손상 보호, 색 구현 등 엄격한 품질 규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에도 집중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패키지를 소형화, 경량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친환경 소재 혁신과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2025년까지 갤럭시 모든 제품 패키지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수입차 업계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구매 수요가 늘어난 데다 온라인 판매 시 원프라이스 정책을 통해 가격의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박세아 기자입니다. 올해 수입차 업계의 온라인 판매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혼다코리아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형 CR-V를 비롯해 상반기 2종, 하반기 3종 등 총 5종을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55억 원을 투자해 소비자가 정보를 습득하고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상반기 내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국 9개 대리점은 소비자들이 차량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쇼룸 형태로 전환하고 기존 딜러는 카 큐레이터로 소비자에게 차량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수입차 업계는 변화하는 고객 수요에 맞춰 온라인 판매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 접점을 늘린다는 전략입니다. 벤츠코리아는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11개 딜러사가 보유 중인 재고를 확인하고 온오프라인 구매를 선택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올해 첫 신차인 GMC 시에라를 온라인을 통해서만 사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소비자 접근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기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프라인을 기존으로 해서 온라인이 최근에 많이 가미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ICT 개발에 따라서 소비자가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게 신차 온라인 판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난 2017년 3월 국내에 진출한 테슬라는 현재까지 오프라인 대리점 없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해 국내 판매량이 2019년 2,430대에서 지난해 14,571대까지 늘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에 대한 온라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차 업계는 소비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온라인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올해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데다가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과제가 산적해 있다 보니까 새해 시작과 함께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정치 경제 학계의 이른바 거물급 인사들이 꼽은 인류의 위험 요인들이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도 거의 다 참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에 그 순방에 동행을 했고요. 예. 이어서 다보스 포럼에도 이제 참석을 했죠. 재계 인사들을 보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그다음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또 신동배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박지원 두산 에너지빌리티 회장 등 경제사절단 한 100여 명이 동행을 했는데요. 예. 자, 글로벌 최고 경영자 오찬 행사에 참석을 하고 총수들 개별로 현지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파트너사를 만나서 사업 협력을 논의를 했고요. 또 올해 11월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재계 인사들은 북산 엑스포 유치업들을 요청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소개를 해오고 있긴 한데 다보스 포럼이 끝나고 나면 미래 경영 글로벌 리스크 함의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갔습니까? 현재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의 지속으로 이제 공중보건이라든가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에너지 및 또 경제 영향, 이로해서 각국 간의 산업 경쟁과 강화된 국가 개입은 기술 군비 경쟁을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태는 저성장이라든가 저투자 및 저협력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스크 함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다보스 포럼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3년 제16판에 실린 내용에서 보면 글로벌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시간 프레임으로 나누어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위기를 이미 겪게 되고 있는 글로벌 어떤 위험을 다루었고요. 예. 둘째는 2년 이내에 가장 심각한 가능성이 큰 위험이고요. 세 번째는 향후 10년 내 가장 심각성이 높은 글로벌 위험을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올해 글로벌 잠재적 영향 리스크로는 첫째, 에너지 공급 위기를 꼽았고요. 두 번째는 생기 위기, 세 번째가 물가 상승이었고요. 네 번째는 식량 공급 위기,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실패라든가 경제 정책의 무기화 혹은 인권 문제 상황, 또 부채 위기, 공급망 붕괴 등이 10번째 항목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 내 심각한 글로벌 리스크로서는 첫 번째 경제 위기가 꼽혔고요. 두 번째는 자연재해와 극단적인 기상이변,
세 번째가 지경학적 대립, 네 번째가 기후변화 완화 실패, 다섯 번째가 사회적 결속 약화와 양극화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외에 여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대규모 환경 파괴라든가 기후변화 적응 실패, 광범위한 사이버 범죄, 자원 이기,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이른바 그 경제인들도 현재 가장 위험한 리스크로는 에너지 공급 위기를 꼽았다고 하고요. 향후 2년 이내에 글로벌 리스크의 첫 번째 항목으로는 생계 위기를 꼽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내 글로벌 리스크에는 어떤 항목들이 좀 들어와 있던가요? 10년 이내에 이제 글로벌 리스크로 꼽은 항목이 기후 변화와 연관된 그런 내용으로 좀 채워졌다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 리스크가 기후변화 완화 실패, 두 번째가 기후변화 적응 실패였고요. 세 번째가 자연재해와 극단적인 기상 이변, 네 번째가 생물 다양성 손실, 다섯 번째가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였는데요. 자,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보면 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여섯 번째가 자원위기, 일곱 번째가 사회적 결속 약화 및 양극화, 여덟 번째가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불안정, 아홉 번째가 지경학적 충돌, 열 번째가 대규모 환경 파괴 사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이제 기후변화 완화 실패와 기후변화 적응 실패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두 항목이 10년 이내 리스크 1위와 2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 위기가 될 수 있는 경제라든가 환경, 사회, 지정학 및 기술 영역에서 도출된 5개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부상하고 있거나 빠르게 가속화되는 위협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생태계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상충 관계와 또 피드백 메커니즘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자원이라든가 혹은 어떤 이런 그 산림이라든가 유기체 등 자연 자본에 대한 위협을 약화시켜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사회적 또 경제적 그리고 건강 후유증에 직면한 의료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서 더욱 악화되고 만성화가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꼽혔고요. 세 번째가 신무기 및 다중 영역 갈등에서 부상하는 신흥 기술 그리고 핵무장 국가의 취약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가 개인의 디지털 자율성이 경직되면서 개인정보가 위험에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이런 상황과 같이 데이터 및 사이버 불안정성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다섯 번째가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어떤 이런 부채 위기 또 사회 서비스의 붕괴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든가 재정 위기의 전염 영향 또 부채 증가로 인한 사회적 어떤 이런 고통 증폭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기업 경영자들은 다보스 포럼 우리에게 던지는 글로벌 리스크 함의를 곰씹으면서 리스크 식별 또 예측 능력 강화를 좀 심각하게 미리 준비를 하고 투자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 사전에 좀 막기 위한 그런 계획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다보스 포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